44살의 나이 차이, 그리고 휠체어라는 세상의 높은 벽.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이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여기 날개가 꺾인 21살의 발레리나와 세상의 모든 색을 잃어버린 65세의 늙은 교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말하는 절망의 공간, 재활병원 도서관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기적 같은 인연은 세상의 모든 반대와 손가락질을 무릅쓴 채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이라던 임신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들의 사랑은 세상의 가장 뜨거운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생명의 기적을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위태롭고도 위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세상의 모든 편견과 손가락질에 맞서 서로의 세상을 구원한 이들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65의 안민준에게 세상은 흑백 텔레비전과 같았다. 10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먼저 떠나보낸 후 그의 삶은 모든 색을 잃었다. 평생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쳤던 그는 이제 강원도 춘천의 한적한 아파트에서 연금으로 조용히 살아가는 외로운 퇴직 교수에 불과했다. 지병인 심장병은 그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고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그가 유일하게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는 동네 재활병원의 도서관 봉사활동이었다. 먼지 쌓인 책들을 정리하며 소일하는 것이 그의 무채색 하루를 견디게 하는 유일한 일과였다. 21살의 유하늘에게 세상은 깨져버린 유리 조각과 같았다.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국립 발레단 입단을 꿈꾸는 장래가 촉망되는 발레리나였다. 하지만 음주운전 차량이 덮친 그날 밤 그녀의 꿈과 두 다리는 함께 부서져 내렸다. 하반신 마비. 다시는 춤을 출 수도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다는 잔인한 선고였다. 세상을 원망했고 신을 저주했다.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을 향해 매일같이 독을 품은 말을 쏟아냈다. 그녀는 재활병원에서 가장 까칠하고 냉소적인 환자였다. 그녀에게 책이란 더 이상 가볼 수 없는 세상을 구경하는 잔인한 창문에 불과했다. 두 사람은 그 잿빛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다. 하늘이 휠체어를 탄 채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책을 꺼내려 애쓰고 있을 때 민준이 조용히 다가와 책을 꺼내주었다. 이 책을 찾으셨소? 그가 내민 것은 낡은 시집이었다. 하늘은 고맙다는 말 대신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동정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민주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동정이 아니오. 같은 독자를 만난 반가움이지. 그 시인의 절망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 그의 말에 하늘에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은 파문이 일었다. 이 늙은 남자는 자신을 휠체어 탄 환자가 아닌 같은 책을 읽는 독자로 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도서관에서 매일같이 만났다. 그들은 책에 대해, 시에 대해,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주는 하늘의 날카로운 지성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보았고, 하늘은 민준의 쇠잔한 육체 안에 담긴 따뜻하고 거대한 영혼을 보았다. 그들의 대화에는 44년이라는 나이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사도, 환자도, 늙은이도, 젊은이도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 입은 영혼을 알아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해자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중과 하늘의 관계는 세상의 모든 정의를 뛰어넘는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민준에게 하늘은 더 이상 가여운 어린 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늘에게 민준은 더 이상 친절한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사고 이후 처음으로 그녀가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단 한 사람이었다. 하늘 양 나 같은 늙은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습게 들릴지 알지만 어느 날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시집 한 권을 내밀었다. 그가 평생 아껴온 초판본이었다. 우리 남은 인생이라는 책의 마지막 장을 함께 써내려가지 않겠소? 내가 하늘 양의 발이 되어주고 하늘 양은 나의 눈이 되어주면 서로의 마지막 페이지를 외롭지 않게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서툴고 가난한 청혼이었다. 하늘은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듯했다. 지난 3년간 잊고 살았던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평범한 여자로서의 자신이 울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주름진 손을 잡고 말했다. 저는 선생님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시작할 새로운 첫 페이지가 되고 싶어요. 당연히 세상은 그들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늘의 부모님은 경악했다. 내가 미쳤구나. 어떻게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랑 저 노인이 널 책임질 수나 있을 것 같아? 하늘의 어머니는 딸의 휠체어를 붙들고 오열했다. 그녀는 딸의 장애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관계로 딸의 인생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까봐 두려웠다. 민준의 자식들 역시 아버지가 노망이 드셨다며 길길이 날뛰었다. 그들은 하늘을 아버지의 연금을 노리는 어린 꽃뱀 취급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반대와 편견을 뒤로하고 병원 근처의 작은 성당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늘의 부모님은 끝내 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객이라고는 민준의 오랜 친구 몇 명과 두 사람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병원 사람들 몇몇이 전부였다. 하늘은 웨딩드레스 대신 하얀 원피스를 입었고 민주는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다. 휠체어에 앉은 신부와 그녀의 휠체어를 미는 늙은 신랑.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쓸쓸한 결혼식이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결연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세상이 아닌 서로에게 영혼을 맹세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병원 근처의 작은 빌라에 신혼집을 꾸렸다. 민주는 하늘의 휠체어가 다니기 편하도록 집안의 모든 문턱을 없앴고 그녀의 손이 닿는 곳에 모든 물건을 배치했다. 그는 매일 아침 하늘의 머리를 빗겨주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하늘은 그의 보살핌 속에서 사고 이후 처음으로 안정된 일상을 되찾았다. 그녀는 재택근무로 할 수 있는 번역 일을 시작했고 민주는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책을 읽었다. 그들의 삶은 가난하고 불편했지만 서로가 있어 더없이 충만했다. 기적은 아주 조용히 찾아왔다. 어느 날부터인가 하늘이 계속해서 원인 모를 피로감과 입덧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증상은 계속되었고 민준의 마음속에는 설마 하는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싹텄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온 하늘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테스트기에는 선명하고도 분명한 두 줄이 그어져 있었다. 임신, 하반신 마비 여성과 60대 중반의 노인. 그들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은 기쁨 이전에 거대한 충격과 공포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늘의 주치의인 최 선생은 초음파 화면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정말이군요. 아기집이 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축하의 미소보다 깊은 우려가 더 크게 서려 있었다. 최 선생은 두 사람을 자신의 진료실로 불러 냉정한 현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두 분께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건 알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도전입니다. 하늘 씨의 몸 상태로는 임신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혈전, 욕창, 신장 기능 저하 등 온갖 합병증이 찾아올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의사로서 중절 수술을 조심스럽게 권유했다. 두 분의 사랑은 존중하지만 무모한 희망은 때로 더 큰 비극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차가운 말은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두 사람의 작은 희망 위에 찬물을 끼얹는 듯 했다. 민준과 하늘은 며칠 밤낮을 함께 고민했다. 민준은 하늘의 건강이 걱정되어 차마 아이를 낳자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는 하늘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하늘아, 나는 내가 없는 세상은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아이가 없어도 괜찮아.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하지만 하늘의 의지는 단호했다. 그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요. 저는 이 아이를 낳고 싶어요. 사고 이후로 저는 제 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껍데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잖아요. 이 아이는 신이 제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에요.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요. 당신과 나의 사랑의 증거를 내 목숨과 맞바꿔서라도 지켜내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어머니로서의 강인한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다. 두 사람의 결정은 곧 하늘의 부모님 귀에 들어갔다. 하늘의 어머니는 병원으로 달려와 딸의 병실에 드러누워 버렸다. 이 미친 것들아,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 둘 다 죽으려고 작정한 게냐? 그녀는 민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절규했다. 당신이 내 딸을 죽이는 거야. 당장 내 딸 인생에서 사라져. 이 악마 같은 늙은이야. 민준이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하늘이 휠체어 바퀴를 굴려 어머니의 앞을 막아섰다. 엄마, 그 사람 손 놔. 엄마가 3년 동안 나한테 준 상처보다 저 사람이 지난 몇 달간 나한테 준 위로가 100배는 더 커. 이건 내 인생이고 내 선택이야. 제발 우리를 축복해줘. 딸의 단호한 모습에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아 통곡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병원을 통해 지역신문에 작은 기사로 실렸다. 그리고 그 기사는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하반신 마비 21살 아내와 65세 남편의 위험한 임신. 세상은 이 기묘한 가족의 이야기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었다. 나이와 장애를 넘어선 진정한 사랑이다. 응원합니다라는 격려의 댓글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악플이 쏟아졌다. 태어날 아이가 무슨 죄냐? 무책임하다. 늙은이의 욕심이 젊은 여자 하나 잡는구나. 장애인과 노인은 애 낳으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얼굴 없는 사람들의 잔인한 말들은 비수가 되어 두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세상의 가장 뜨거운 심판대 위에 올려진 죄인이 되어버렸다. 세상의 비난이 거세질수록 두 사람의 사랑은 역설적으로 더욱 단단해졌다. 민주는 인터넷 세상과 담을 쌓고 오로지 하늘을 돌보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는 매일같이 하늘의 다리를 주물러주고 휠체어를 밀어 병원 정원을 산책했다. 하늘은 밀려드는 악플에 괴로워하면서도 뱃속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아이를 느끼며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녀는 아이에게 기적이라는 태명을 지어주었다. 하지만 의사가 경고했던 위험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하늘의 몸이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다.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치솟고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다. 임신 중독증 초기 증상이었다. 그녀는 결국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하얀 병실의 침대는 그녀에게 또 다른 감옥과도 같았다. 민주는 병실 한쪽에 간이 침대를 놓고 24시간 그녀의 곁을 지켰다. 하늘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냉랭했지만 딸이 입원했다는 소식에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사위인 민준이 지극정성으로 딸을 간호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민준은 하늘이 입맛이 없어 밥을 먹지 못하자 밤새 주방을 빌려 그녀가 어릴 적 좋아했다는 흰죽을 쑤어왔다. 하늘이 잠든 밤이면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아내의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물렀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저 늙은 남자는 진심이었다. 하늘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같이 힘겨운 검사와 치료를 견뎌내야 했다. 웃음을 잃어버린 그녀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져 갔다. 그녀는 점점 더 말을 잃어갔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다. 내가 정말 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러다 아이와 나 둘 다 죽게 되는 건 아닐까? 공포가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런 그녀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매일 밤 하늘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보이지 않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제발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저 아이와 제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그의 눈물 섞인 기도는 매일 밤하늘의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절망이 짙게 깔린 병실에 하늘의 어머니는 이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을 타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서방, 잠시라도 눈 좀 붙이게. 여긴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 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미움은 어느새 연민으로 그리고 기묘한 동지애로 변해가고 있었다. 세 사람은 위태로운 배에 함께 올라탄 선원들과도 같았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 가족에게 마지막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든 어느 날 밤 하늘의 혈압이 위험 수치까지 치솟으며 갑자기 경기를 일으켰다. 산모와 아이 둘 다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주는 차가운 수술실 문 앞에서 하얗게 질린 채 기도만 할 뿐이었다. 몇 시간 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아이는 간신히 살렸습니다. 하지만 보육기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산모가 과다출혈로 위독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수술실 문을 붙들고 오열했다. 바로 그때였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을 이기지 못한 민준의 심장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쥔 채 그 자리에 쓰러졌다. 여기요. 여기도 환자요.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내는 수술실 안에서, 남편은 수술실 셔 앞에서 동시에 사경을 헤매게 된 것이다. 모두가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늘의 어머니는 복도에 주저앉아 신을 원망하며 울부짖었다. 그녀의 딸과 그녀가 그토록 미워했던 사위.
두 사람의 운명이 한나란시에 멈추려 하고 있었다. 기적은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는 것일까? 며칠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던 하늘과 민주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날 아침에 눈을 떴다. 두 사람은 중환자실에서 서로의 침대를 마주보며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들은 지옥의 문턱에서 함께 살아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육기 안에서 작은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힘차게 숨쉬고 있는 작고 소중한 생명이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병원 전체에 알려졌고 곧 언론을 통해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 세상의 반응은 달랐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손가락질하지 않았다. 대신 죽음의 문턱을 넘어 서로를 지켜낸 그들의 위대한 사랑과 그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기적 같은 아이에게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보내기 시작했다. 하늘의 부모님 역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민준을 진짜 사위이자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몇 달 뒤 세 사람은 건강하게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아이에게는 안기적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두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기적 그 자체였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불편하고 고단했다. 민주는 약해진 심장을 돌봐야 했고 하늘은 여전히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의 집은 이제 더 이상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았다. 아이의 힘찬 울음소리와 새 식구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다시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느 화창한 봄날 춘천의 한 공원. 민주는 이제 이른을 훌쩍 넘긴 할아버지가 되었고 하늘의 얼굴에도 조금씩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는 아이의 모습을 눈부시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서툰 걸음으로 아빠와 엄마를 번갈아 보며 달려와 안겼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행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행복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불편했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진짜 행복이란 모든 조건이 완벽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함께 첫걸음을 떼어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 부부의 기적이었던 아들 안기적은 어느덧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하늘은 휠체어에 앉아 재택 번역가로 일하며 살림을 꾸렸고 이른을 넘긴 민주는 아들의 등하교를 책임지는 다정한 아버지였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지만 세 식구가 함께하는 저녁 식탁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작은 행복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기저귀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부부가 그토록 우려했던 현실의 벽이 아이의 삶을 핥히기 시작했다. 안기적, 너희 아빠는 왜 할아버지야? 너희 엄마는 왜 서서 걷지를 못해? 아이들의 순진한 잔인함은 기저귀의 작은 가슴에 깊은 상처를 냈다. 어느 날 기저귀는 얼굴에 멍이 든 채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자신을 놀리는 친구와 크게 싸운 것이다. 그날 오후 열린 학부모 면담은 민준에게 잊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겨주었다. 젊은 학부모들 틈에 앉아 있는 그는 영락없는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 한 엄마는 대놓고 그에게 아버님이 아니라 할아버님이 오셨네요라며 비아냥거렸고 담임 교사마저 조심스럽게 아무래도 아버님 연세가 많으시니 아이가 학교 생활에서 위축될 수 있습니다라며 그에게 상처를 주었다. 민주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아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사랑이 그 결실인 이 아이에게 결국 짐이 되고 만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그때 하늘이 휠체어를 움직여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남편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여보, 고개 숙이지 마세요. 우리는 부끄러운 부모가 아니에요. 세상 그 누구보다 이 아이를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엄마 아빠예요. 세상의 편견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몫이에요. 아내의 강인한 눈빛에 민주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다음 날 그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한 걸음으로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기저귀가 12살이 되던 해 77의 민주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했다. 심장약을 먹는 횟수가 늘어났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그는 자신이 떠난 후 세상에 남겨질 두 사람을 위해 마지막 준비를 시작해야 했다. 그는 아들 기저귀에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가르쳤다. 그는 더 이상 아들에게 더하기 빼기를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함께 시를 읽으며 사람의 마음을 배우게 했고 휠체어를 탄 엄마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약한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용감한 일인지를 몸소 보여주었다. 그는 밤마다 몰래 편지를 썼다. 아들이 18살이 되는 생일에, 대학에 합격하는 날에, 그리고 아주 먼 훗날 결혼을 하는 날에 열어볼 편지들이었다. 그는 펜을 잡을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 아들의 미래에 자신의 사랑을 빼곡히 채워 넣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의 부모님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하늘아, 이제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어떻겠니? 안서방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은데 그이가 가고 나면 너랑 기저귀 둘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부모님의 현실적인 걱정에 하늘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그녀 역시 남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 제안을 마냥 거절할 수만은 없었다. 그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민주는 그날 저녁 아무 말 없이 하늘과 기저귀의 손을 잡고 호숫가로 향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배경으로 그는 품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하늘에게 건넸다. 그가 평생 모은 연금과 책을 팔아 얻은 인세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둔 돈이었다. 하늘아, 내가 없더라도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고 너와 기저귀의 삶을 살아다오. 이 집에서 우리의 추억이 가득한 이곳에서 당신의 삶을 계속 살아가줘. 이것은 내 마지막 부탁이자 당신에게 주는 나의 마지막 사랑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더없이 평온했다. 하늘은 통장을 부둥켜 안고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노을이 세 사람의 마지막 약속을 오랫동안 비추고 있었다. 민준의 건강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다. 그는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일렀다. 하늘과 기저귀는 병실의 간이 침대에서 생활하며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하늘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같이 민준의 곁에 앉아 그가 좋아했던 시를 덤덤하게 읽어주었다. 기저귀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버지의 팔다리를 주무르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들려주었다. 병실은 슬픔 대신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온전히 함께하려는 가족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기적은 정말 마지막 순간에 찾아왔다. 국내의 한 유명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몇 년 전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감명 깊게 보았던 한 편집자가 수소문 끝에 민준이 평생 써온 글과 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민준의 글을 모아 시집을 내고 싶다고 정중하게 제안해왔다. 평생 문학을 사랑했고 이름 없는 교수로 살았던 한 남자의 삶이 그의 마지막에서야 비로소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출판사에서 온 계약서를 민준의 귓가에 읽어주었다. 모든 내용이 끝나자 민준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는 하늘과 기저귀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아주 오랜만에 소년처럼 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그 미소를 마지막으로 그는 긴 잠에 빠져들 듯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심장은 멈췄지만 그의 사랑과 이야기는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준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후 그의 시집 나의 하늘에게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책이 되었다. 책에는 그가 하늘을 만나고 사랑하며 썼던 애틋한 시들과 아들 기저귀에게 남기는 삶의 지혜들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글을 통해 세간의 편견 속에 가려졌던 한 남자의 위대한 사랑과 깊은 영혼을 비로소 마주하게 되었다. 14살이 된 기저귀는 이제 제법 어른 티가 나는 소년이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집안의 든든한 가장이 되어 주었다. 그는 매일 아침 어머니의 휠체어를 점검하고 서툰 솜씨로나마 저녁을 준비하며 어머니를 살뜰히 챙겼다. 그는 아버지의 책을 수백 번도 더 읽으며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다. 그러던 어느 날 잊고 살았던 과거의 악몽이 그들 모자를 찾아왔다. 10년이 넘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과거 하늘에 사고를 냈던 음주운전 가해자가 집 근처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뒤늦은 죄책감에 사죄하고 보상금을 건네고 싶다며 그들 주위를 맴돌았다. 그의 등장은 하늘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되살렸고 그녀는 며칠 밤낮을 악몽에 시달렸다. 가해자가 집요하게 집 앞을 찾아오던 날 기저귀가 문을 열고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직 앳된 소년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아버지를 닮아 단단하고 깊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돈 봉투를 꺼내려 했다. 기저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습니다. 그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 아버지는 용서야말로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행동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저희 어머니를 괴롭히지 말고 당신의 삶을 사세요.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너무나도 어른스러운 한마디였다. 남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기저귀는 아버지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 사랑과 용서의 힘으로 어머니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지켜낸 것이다. 다시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24살의 청년이 된 안기적은 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의과대학의 수석으로 입학하여 재활의학을 전공하는 의대생이 되었다. 50을 훌쩍 넘긴 하늘은 더 이상 휠체어에 갇힌 비운의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번역가이자 장애인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존경받는 사회운동가가 되어 있었다. 어느 대학의 강단. 하늘은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중과의 첫 만남, 세상의 편견, 그리고 아들 기저귀를 낳고 키우며 겪었던 기적 같은 순간들을 덤덤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제 남편은 제게 휠체어가 아닌 날개를 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사랑이 무엇인지,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에게서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강연이 끝난 뒤 하늘과 기적은 민준의 묘를 찾았다. 묘비 앞에는 그의 시집 나의 하늘에게가 빛바랜 채 놓여 있었다. 기저귀는 품속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아버지가 대학 졸업식 날 열어보라며 남겨주었던 마지막 편지였다. 그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나지막이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사랑하는 아들아,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너의 기억 속에 희미한 흑백 사진으로만 남아있겠지. 하지만 아들아, 기억하렴. 삶이란 한 권의 책과 같아서 한 저자가 펜을 내려놓아도 그 이야기는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쓰여 나간단다. 이제 너의 어머니와 함께 우리의 다음 장을 멋지게 써내려가 주렴. 하늘에서 언제나 너희를 지켜보마. 편지를 다 읽은 기저귀의 얼굴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하늘은 아들의 늠름한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한 남자의 위대한 사랑으로 시작되었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은 채 다음 세대의 삶 속에서 영원히 계속되고 있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 장애, 그리고 세상의 모든 편견이라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가장 큰 시련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유산이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지혜와 사랑입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 행복은 서로의 불완전함을 사랑하며 함께 내딛는 작은 발걸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하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동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